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각 5시 16분 현재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회담 상황부터 주요 의제와 전망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확하게는 25개월째죠? 2년여 만에 있는 일인데 참 오랜만입니다. 일단 그 의미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 차장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어쨌든지 간에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핵 미사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쪼여들고 있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이 분위기를 깰 만한 방법이 남북 대화 이외에는 없다. 네. 잘못하다가는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고사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 체제가 굉장히 강하면서 군사적인 무력 시위 압박이 김정은이한테는 체제 위협으로까지 실질적인 위협으로 잘못하면 정말 참수작전이 언젠가 불시에 와가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은 NLL 북방까지 지금 저 미국 전폭기 넘어가서 작전까지 하고 왔고, 그게 핵 항모 세 척이 동시에 떠가지고 이례적으로 엄청난 군사적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 의식도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은 이번에 이제 신년사를 보면 신년사 곳곳에 정말 국제사회가 지금 1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10여 개의 제재를 가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굉장히 체제가 북한의 인민과 김정은 지도층한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겹겹이 쌓여오는 그런 뭐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김정은의 입에서 직접 제재가 정말 북한 내부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손을 낼 때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으로 고립은 지금 북한 정권 탄생 이래 처음으로 엄청난 고립이 심해지고 있어요. 기존의 북한과 굉장히 친교 관계를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들마저 외교 관계를 축소하거나 추방하거나 이렇게 심한 그 고립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김정은이라는 3대 세수체의 위험한 국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라도 좀 숨통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과의 대화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런 평창 올림픽을 핑계로 해가지고 대화의 국면을 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분명히 압박을 느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2차 접촉이 4시 33분에서 50분까지 해서 끝났고요. 남북이 연락관을 통해서 종결할지 아니면 3차 접촉으로 이어갈지 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고, 일단 뭐 지금 의미를 전 차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남북 회담에 대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같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전옥현 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국제사회 압박으로 김정은이 고립에 처하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활로로 남북 관계를 택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도 아는 부분입니다. 지금 북한을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초청하고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음 단계로 나가겠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계산이고 북한의 입장은 약간 다를 겁니다.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순수히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체제 선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핵을 보유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남북관계 관계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그런데 따른 것을 자기들의 이렇게 대화로 오는 동인을 우리는 역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조금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변화에 조금 동참해달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경제적 협력을 요구한다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유엔 제재 문제가 있으니까 비핵화 대화라든가 무슨 다른 이름의 대화를 한번 시작해보자. 북미 대화라도 이런 식으로 단계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플랜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문근식 국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물도 준비해놨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미국, 우리, 북한 모두에게 딱 필요한 시기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좋은 회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평화 시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항공모함 3척이 와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장악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전쟁 일촉즉발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걱정도 했고 그다음에 북한은 자기들이 핵 도발을 하면서 이제는 핵 무력 완성이다. 그러나 반드시 경제도 같이 가야 된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2016년도에 개성공단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실. 이 정말 복잡한 세상으로 안 갈 수 있는 대화만 있었으면 충분한데 그런 거 없이 얼마나 캄캄한 세월을 지냈어요. 이런 시기에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오늘 회담을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뭐 회담을 직접 참여 안 했지만 그래도 기싸움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회담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표정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표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 돌파구를 주는 게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올림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림픽은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는구나. 이런 좋은 교훈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언급도 없이 경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 대목이 이번에 모두 발언이라든가 기조 발언이 오늘 회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의도 파악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측에서 지금 국제사회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비핵화 회담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고리를 반드시 걸어주고 그거를 북한이 수용할 때만이 진정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국제사회 일치된 의견이에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입장은 표현을 안 했지만은 초기 회담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반응을 안 했어요. 이거는 북한의 전략이 바로 노출돼 가지고 자기네가 의도하는 회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국면은 자기네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판단입니다. 뭐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국가 최고의 정책 목표로 삼아가지고 헌법에까지 이미 다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북한 측의 정책 우선순위는 일단 핵 무장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하고 경제하고 병진이니까 핵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제 재건을 한다. 경제적인 그 활로를 찾는다. 이것이 이제 정책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이제 핵 문제는 전혀 다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핵은 다 완성해놨다고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를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어느 국면에서 하든지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는 나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거는 전혀 시비하지 말라. 그리고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항상 초질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수십 년간 핵은 나만 너희들하고는 나하고 얘기할 거리가 안 돼. 내가 핵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나는 이제 미국하고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핵 문제 얘기하다고 해도 여기서 내가 시비는 안 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용히 그냥 듣고만 있을게.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미국하고 얘기할 거야. 너희들은 그 다리나 잘 놓아줘. 이런 전략적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틀 안에서든 어디서든 만약에 다룬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미 간의 대화의 소재지 한국은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 무력 지위를 확보한 국가니까 그걸 인정해라. 비핵화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그 아무 말하고 경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이따가 저희가 그 따로 전망을 하는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핵 카드를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북미 대화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전초전도 아니죠. 원래 전초전이라는 것은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비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언급 정도, 약속 정도는 하고 나가야만이 이제 전초전이 되는 건데 탐색전도 되고 북한은 탐색할 필요도 없이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핵을 가져온다. 핵은
우리는 가졌고 이미 완성이 됐고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는 예. 순수한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만 민족적으로 예. 외세 배각하고 조용히 얘기하자 예, 예.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범철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고 경청하는 자세였다. 이거를 이제 우리 차장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세요? 북한은 네. 한국과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예. 핵은 미국과의 문제고 한국과는 남북 관계에서 예. 협력이라든가 그런 걸 하자. 이것이 북한의 기본 정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이 회담 자체의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려는 북한의 의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것을 아까 비핵화 대화의 전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갖다 연결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긍정적인 호응이 네.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비핵화 부분은 언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록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다음에 우리의 포석이 이거다 하는 것을 북한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협상 게임이 하루 이틀에 풀리진 않는다. 예. 우리도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년 만의 회담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이 결국엔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이 이제 설이라서 그 즈음에 이제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봅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북한이 뭐랄까요 수용할 가능성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예. 지금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거 두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그러나 뭐 경청하는 자세 얘기했잖아요. 예. 경청하는 자세 그게 아니라 선수끼리 왜 그래? 그 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들이 우리가 그런 걸 주장할 걸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네.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일단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 예. 요거를 보면서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는 차원에서 예. 일단 평창 올림픽은 일단 성공해야 되니까 지금 온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핵무기를 가진 나라지만은 정말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 예. 우리 지원도 하고 성공을 기원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남북의 또 공통된 과제지만은 예. 그것도 가장 세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올림픽인데 이건 예. 좀 그보다는 마이너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추진하면서 예. 정말 우리 남에서 여러 번 주장을 하면은 마지못해서 소규모 그 이산가족 행사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사 정도는 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 겹치는 것보다는 이 그 올림픽 끝난 이후로 제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신범철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산가족 북한 측은 원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제안도 하셨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고령이신 우리 이산가족 분들의 그러한 희망을 들어줘야 되는 정부의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북측에 제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북측도 어느 순간 명분이 없다면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네. 신범철 교수님께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갑자기 예. 끊겼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북한이 당장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바람직한데 예. 과거의 관행을 비춰볼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제안 차원에서 북측에 그것을 조금 더 요구하면서 예. 사실 이번에 보면은 북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을 이렇게 예.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선수단이 있고 참관단이 있고 응원단이 있고 공연단이 있고 거기다가 태권도 시범단까지 보낸다는 것은 네. 예. 이쪽에서는 뭐 좋게 얘기하면은 적극적인 협력이고 나쁘게 보면은 약간 선전선동을 하려는 게 아닐까. 역사상 제일 대규모인 건가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되면 대규모가 되겠죠. 저 한 300명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렇게 되면은 북측도 자기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인원과 우리 이산가족 상봉 인원을 매칭시킨다거나 네. 해서 아무튼 우리는 이산가족을 실현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예. 시기는 앞서 올림픽 기간 중에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평창 본올림픽이 있고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한 일주인가 조금 예. 시간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럴림픽과 동계올림픽 사이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 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점쳐 주셨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돌이켜보면 지난해 7월에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했을 때 그때 당시엔 거부했잖아요. 물론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네요. 결과 예단하기가 쉽지 물론 않죠. 그런데 네. 이제 이산 가족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가 이산 가족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북한만큼은 가장 정치적인 행사다. 그래서 개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는 행사가 바로 이산 가족이에요. 즉 이산 가족 문제를 가지고 북한은 항상 한국하고 딜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아픔을 고려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해줘야 되는 게 이산가족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북한 측 입장, 현재와 같이 북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뭔가 선물을 받지 않고 그냥 거저 이산가족을 해가지고 한국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화의 주도권을 짓는 모양새. 이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절대 바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하려면 과거에도 이산가족이 잘 안 됐고 저번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제안했을 때 무시하고 그냥 시간 넘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물 주겠다는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덥석 이산가족 하자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셈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거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시켜가지고 뭔가 따먹을 열매가 있을 때만 주고 싶었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드러내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제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안 주고 우리 한국이 주는 선물이 뭔지 어느 정도까지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그런 자기네가 실리를 추구하는 이슈에 대해서 양보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밀당을 해가지고 이산가족 개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각은 저는 우리 신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이 한 7대3 정도로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뭔가를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쪽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차장께서 만약에 이제 전망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줘야지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주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평창 행사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규모와 그다음에 이런 환영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지나쳐가지고 통전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을 좀 분위기를 국제사회 분위기를 상당히 좀 자기네가 선동선전할 수 있는 북한의 대외 심리전 또 대내 심리전을 하는데 유리한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평창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산가족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산가족을 행사를 통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어떤 정통성과 정당성, 확고한 정치적인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거, 또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 최소한도 아니면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거. 근데 이제 확성기 방송은 군사회담에서 다룰 의제이기 때문에 직접 연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현재 국제 제재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밀고 당기는 회담이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후속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는다. 이미 쉽게 갔으면 이산가족 그런 상봉 행사는 이미 정례화돼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하고 편지도 교환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죠.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공동 발표문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오후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아직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의제들이 추가로 진행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가 핵심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된 거 봐서는 원론 정도에는 합의할 수도 있지 않나. 원론이라면 어떤 거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나가기로 양측이 협의하였다. 합의문안에 이제 그 정도 수준.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남겨놓고 공동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밖에 뭐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조율하고 우리 측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이번 합의문에 넣자 이런 요구를 했을 테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오늘은 넘어가려고 그런 밀당이 지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정말 오랜만에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터프한 거는 좀 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 이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지금 꺼내놓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고 왜냐하면 오랜만에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처음 무거운 거 만났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끝나버린다고 회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선전성동을 강화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 모든 걸 지원하겠다. 국제사회 봐라. 우리가 아무리 핵무기 개발해도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북한의 정책이다.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예상이 되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뭐 다음에 예상되는 것들은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양국이 다 바라는 거기 때문에 살짝 터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상황을 봐서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끊지는 않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글쎄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여러 가지들 다 예상을 하고 뭐 리포트도 나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어떤 남북 군사회담이나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깊은 의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인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는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 인도주의 사항이고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의 어떤 그 망하고도 아무 연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고위급 회담도 하자고 해놓고 하루 전날 그 회담을 완전히 그 취소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상황, 특히 회담에서의 어떤 우리 측의 어떤 양보의 한계 이런 걸 보면서 밀고 당기는 중요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해놓고 실무회담하면서 그러다 이거 봐라 한국 정부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회담 못하는 거 아니냐. 국제사회가 나는 잘못 없어 하고 싶은데 이런 빌미를 만들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산을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령 합의가 나오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담이 참 쉽지 않은 부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단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뉴스 속보를 보시면 정부 당국자가 초안 의견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입장을 교환하고 있고 예단할 수 없지만 저녁까지 먹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차 대표 접촉을 할지 종결회의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하고요. 분위기상 종결회의는 그러니까 뭐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이 또 들어오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평창 올림픽은 지금 거의 뭐 좋은 분위기로 또 북한에서 대표단도 유례 없는 대규모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중량급 있는 인물이 내려올 것이냐도 관심사입니다. 어떤 인물이 내려올 거라고 보세요, 신 교수님? 그걸 사실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고 예단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북측에서 기본 전략에 따라 그것을 행동할 겁니다. 선전선동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은 지금 최희가 지금 북조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근데 최희의 그 전 직업은 선전선동부 부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희가 내려올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현재 사실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북한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거의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치적 이벤트를 한번 키워보겠다 하면은 차석으로 김여정도 포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예단하기 조금 이른데요. 아무튼 북한은 다양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그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드렸지만 종결회의는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회의를 시작할 때 모두 발언에서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하자 회의 내용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 회담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 관계의 그런 그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회담을 언제 공개하고 또 비공개하느냐 그때 그런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태가 있어요. 굳어진 그런 건 없지만은
북한이 먼저 회담 시작하자마자 우리 화끈하게 공개하자. 예.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회담은 다른 여타 성격의 회담보다 북한 대표단의 입장에서도 물론 훈령을 다 받아갖고 나오지만 예. 굉장히 부담이 적은 회담,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는 회담이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말을 신년사를 통해서 다 해버렸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뭐 보고를 하면 이거 우리 대통령이나 장관께서 이거 우리 한 아이디어 건의사항 받아줄라나 가져갔다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 대표단은 우리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이미 김정은이가 아주 그냥 뭐 평창에 화끈하게 가서 남북관계 우리 민족의 그 가장 그 영광스러운 그런 축제로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하는 것이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 또 한반도 대화의 주도권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용기 있는 지도자고 북한 내부도 주민들의 충성도도 아주 사상 고조 가장 최고조로 좀 높다. 그래서 뭐든지 한국하고 공개리에 얘기를 해도 거칠 것이 없고 불리할 것이 없다. 자신만만하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의 진정성을 상당히 국제사회가 지금 의문시하고 있잖아요. 의문시하지만 내가 확실해 평창 우리가 방해하지 않아. 이런 거를 이번 공개하자는 그 모두 공세적인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말하자면 김정은이의 대내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회담이다. 왜?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다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공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건이가 개팍한 성격인데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또 정부 당국자 얘기로는 분위기상 종결 회의는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상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다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이 멘트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니냐. 이 소기의 목적이 서로 간에 여기에서는 일단 평창 올림픽 성공적인 참여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조율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단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추가적인 거 후속 회담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비핵화 문제, 군사회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무거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기보다는 후속 회의를 어떻게 이어가겠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특히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뼈저리게 양국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 간의 그 채널이 없으면은 비공식적인 채널도 중요하다. 이 교훈을 분명히 얻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에서 유소년 축구대회 있었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6개 팀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 아이디어 뭐 파견하는 거 규모 어떻게 공동 입장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번 회의도 스무스하게 된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수없이 남북회담 했지만 이렇게 스무스하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둘이만 싸우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우리 남북 회담하고 우리 관계할 때 정말 중요한데 누군가 말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민간 교류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예잖아요. 민간 교류 굉장히 많았어요. 도시끼리 자매결연도 맺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된 거란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남북이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거에 비춰서 그러면 그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노력했느냐 이걸도 보고 앞으로 교훈을 삼아서 비록 짧은 시간 우리가 회의했지만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에서 우리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후속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밑 대화든 뭐 비공개든 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면면을 저희가 오늘 그 회담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의 협상 스타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인물인지도 저희가 좀 보고 싶고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리선권 대표의 경우에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두 인물 간의 신경전이라든지 기싸움은 저희가 리포트로 충분히 만나봤는데요. 인물의 면면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세요? 예,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돌부처. 네. 상당히 꼼꼼하고 조심스럽고 말을 아껴서 하는 스타일이고 리성건은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뭐 이렇게 핏대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돌직구 이런 방식으로 서로 약간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조명균 장관께서 조금 더 위트가 있었으면 공개하자 이렇게 했으면 전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개하자고 그러면 막상 또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담에서 실수를 할 경우 뭐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 예. 네, 얻어맞으면 되지만 그쪽에서는 신변 위협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쪽에서 반대쪽에서 북측에서 그렇죠.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예. 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이 회담을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뭐 6.15 부분도 관련해서 아마 그 부분이 이제 현재 북한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 자기들은 핵을 보유했으니까 6.15 당시처럼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면은 이제 뭐 되는 거 아니냐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께서 위트 있게 아 그때는 핵도 없어서 참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상당히 잘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는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하고 계시다. 이게 긴 안목에서 보면 이러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농담을 이제 장관이 하게 되면 혹시나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고 뭐 그것을 또 빌미 삼아서 북측에서 또 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참여한 양측 대표단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깨고 통일부 장차관이 모두 참여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기억에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사람은 서울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2명이 나갔는데 첫째는 그만큼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돼가지고 이거를 뚫기에는 그냥 평상시에 보통 멤버들 갖고는 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고 더 하나 이제 더 따진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조 수석 대표라든가 천혜성 차관 같은 경우 정말 통일부에서 통일 관료로서 평생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무에 가장 밝은 사람들 둘이 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급이 높아서만 중량급이 아니라 그런 실력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량감 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나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도 2명이 나감으로써 상당한 신뢰성 그리고 원론 말하자면 원칙적인 그 남북 관계의 틀 안에서 이번에 회담을 이끌고 가겠다. 변칙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 너희들도 변칙 플레이 하지 말고 말하자면 정론으로 회담을 하자. 이런 메시지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후속 실무회담에 들어갈 경우에는 남북 관계 전반을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저 멤버 중에서는 천혜성 차관이에요. 그래서 천 차관이 바로 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를 맡으면 회담의 연계성 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담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장 차관이 한 번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가 갖고 효율성 있게 회담을 이끌자. 이런 틀 안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북측도 우리 측에 맞춰서 급을 맞췄다 이렇게 균형을 좀 잃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물밑 대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우리 남북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3명씩, 그다음에 올림픽에 관해서 2명씩 딱 맞았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는 오기 전에 보니까 또 한 명이 추가됐다고 하던데 통전부 쪽으로 추가 지원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그렇게 서로 배려를 한 거는 반드시 이번에는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전 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명확하게 신년사에 지침을 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가서 우리가 시비 안 걸고 하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맞은 것 같아요, 배열이. 그 회담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좀 큰 그림을 보죠. 뭐 동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좀 나왔던 얘기 중에도 하나인데 북한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과거와 많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결국 이제 다음 스텝입니다. 우리의 다음 스텝이 있을 거고 아까도 이제 신 교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우리의 다음 스텝, 북한의 다음 스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의 그림을 알 수 있겠는데 북한이 원하는 그림은 뭘까요? 북한이 원하는 그림은 아무튼 큰 틀에서는 고립 탈피고 네. 보다 공세적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핵 보유 하에서의 평화. 저는 그거를 북핵 평화론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북핵 평화론을 확산시키는. 예, 그렇죠. 자기들이 핵이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된다. 예. 이런 네.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수세적이라면은 현재 북한이 처한 궁핍한 상황을 예. 남북 관계를 통해서 돌파해 보겠다. 이러한 두 가지 뭐 공세적, 수세적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협상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협상 예, 예. 수단. 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그럼 우리가 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 남북 관계 개선과 조금 더 연결시켜서 북미 대화를 갖다가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북한의 공세적 이런 입장, 그러니까 북핵 평화론을 제기한다면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만큼 한국이 양보할 수 없다는 걸 다시 되받아치면서 예.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희석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측도 알고 있고 북한 측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된 말로는 선수들끼리 지금 예. 기싸움을 하면서 카드를 하나씩 주고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단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하게 들어온 내용이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오늘부터 서해 군 통신망을 재개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동안 끊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 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채널이 다 끊겨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의 회담의 일종의 또 성과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예.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제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데가 NLL 서쪽의 NLL이잖아요. 네. 거기는 좌우지간 북한이 필요할 때면 시비 걸 땐 제일 잘 써먹은 데가 서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단절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번 기회에 거기도 살리고 그러면서 제가 듣기에는 1월 15일 날 또 그 우리 강원도 FC 축구단하고 예. 북한의 4.25 축구단하고 또 경기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다음에 네. 6월 달에 한 번 있고 10월 달에 한 번 있을 것이다. 예, 예. 여기는 비공식적인 채널인데 예. 이런 걸 가동하면서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회의 끝나면서 후속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아이템 정도는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예. 이 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예, 예.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이고 예. 두 번째는 후속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예.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지금 앵커분께서 큰 그림이 뭐냐 예. 북한이 네. 노리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그림은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거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봐요. 예. 네. 서해 군 통신망을 재개한다. 예. 이거하고도 같이 이제 이어지는 그렇습니까? 저는 해석인데 뭐냐면 현재 한반도 안보가 왜 위중하다고 하냐면 예. 옛날에 우리가 이제 80년대까지 있었던 냉전 체계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한미일 대 북중러 삼각구도의 대립 국면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왜 이 대립 국면이 어렵냐? 옛날에 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는 미군의 핵 우산의 보호 속에서만이 예. 이런 그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예. 말하자면 북방 삼각관계가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예. 이런 신북방 관계를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많이 리드를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리드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다. 뭐냐? 중국이 유도하는 그 과정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한반도의 위중한 안보 상황을 대화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성격의 대화가 됐든 김정은이가 지금 대화의 주도권을 말하자면 이제 운전석이 한국이 아니라 네. 김정은이나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한반도 운전석에 지금 앉아 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예. 중국이 계속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대화거든요. 예. 이거에 호흡해주는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예. 다시 한번 신북방 관계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관계는 끊어내려는 예. 이런 고도의 전략적 계산하에 예. 평창만큼 좋은 소재가 없어요. 네. 이걸 김정은이가 놓치지 않고 네. 말하자면 불을 지핀 것이다. 예. 이거를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네. 이런 큰 국제정치의 게임을 안에서 이번에 평창 고위급 회담을 보면서 예. 우리의
회담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역시 저 남북 당국 간 통화 가능 상태 역시도 북한의 어떤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현재 일반 통신사도 많이 이제 다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군 통신사는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천천히 열어도 되는데 오늘 회담 당일날 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다 깔려 있다. 예. 오늘 우연히 하다 보니까 오늘 열렸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아, 예, 예. 자, 그 저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유선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저희가 전달해드린 거는 서해 군 통신선이 오늘 오후 그러니까 2시부터 복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시간 전인데요. 4시간 전부터 복원을 했고 그리고 군 유선 통신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은 내일이네요. 내일 오전 8시부터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이제 통화 가능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끊어졌다가 지금 복원된 겁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개성공단 이후에 끊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저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북측에 예. 베를린 구상을 마치고 와서 예. 그 제안한 것이 이산가족, 예.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예. 당국제회담의 정리합니다. 예. 자,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군 통신선 복원이라는 것은 한라인이라는 측면에서 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해당합니다. 나름 북한이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산가족이나 아니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서 호응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의 가장 첫 단계가 통신선 복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바깥에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회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북한도 평창에 참여는 하겠다고 한 회의이기 때문에 예. 평창 올림픽에 무난한 이렇게 참여를 갖다 잘 이끌어내면 B+. 네. 거기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되면은 A0. 예. 거기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까지 해결되면 A+인데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만 잘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예. 저희는 아주 이번 협상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도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무난히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서해 군통신선을 이제 정상 가동하는 것에서 연장선으로 이제 앞으로 대화가 정례화될지 그 여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전 회담 과정을 공개하자 그거였잖아요. 네. 그것이 제일 그 핫 이슈였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무슨 예. 얘기냐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핵을 가졌다고 선포는 안 했어요. 예. 네. 이제 핵 가진 나라로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아무리 인정하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자기들은 그 방향으로 주장할 겁니다. 네. 자, 우리는 핵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하겠다. 예. 그러나 자기들이 볼 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의 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을 해놓으니 이제 경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게 막혀버린 거예요. 유엔 제재로. 네. 갈수록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이 돌파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여기에 진짜 천군만마로 나타나는 게 올림픽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 예. 네. 정말 다 해주겠다. 네. 너희들도 이제 나와라. 나는 이제 우리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뭐 미국의 대위 공격, 뭐 참수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은 예. 요즘에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걱정이 더 많다는 얘기도 들려요. 왜냐? 이제 이 정부의 홍수 시대에 예. 많은 북한 인민들이 어렵다는 거 아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세계하고. 그래서 예. 요즘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핵은 됐으니 나 이제 선대들보다 경제도 더 끌어올릴 거야. 네. 절실하게 선언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맞은 거라. 그래서 예. 이 사소한 것들은 많이 양보할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 우리가 협상하고 사실 우리가 북한은 대적이고 그렇지만은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껴안고 갈 민족입니다. 민족. 네. 아무리 세계에서 우리를 그 분단시켜 놨자 손 치더라도 예. 우리 부모가 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통일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행동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라고요. 그래서 네. 북한도 핵 경제 병직 노선의 큰 틀에 맞춰서 계속 우리 양보할 제스처를 취할 겁니다. 예. 여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협력하고 예. 우리가 통일을 향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예.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예. 지금 네. 이제 질문이 남북 간 그 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네.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례화 가능성까지 합의할 수는 충분히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예. 그래서 정례화까지는 합의돼서 후속 회담이 어느 정도까지는 열릴 것이다. 네. 그러나 결국은 유엔 제재,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게 네. 막히게 돼 있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도 정례화에 합의를 해놓고 예. 합의를 해놓고 가다가 깬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 우리가 지금 현 국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중요한 이슈 딱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화는 결국 비핵화로 연결돼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그 비핵화로 연결될 수 있는 정례화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예.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호적인 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반응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면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또 얘기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과장되게 하거나 그런 예. 것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정책의 크레딧이 낮아져서 그렇지 예. 지금 북한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북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이고 예. 네. 우리는 그 반대 측면에서 이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를 또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러한 한국과 미국, 북한의 서로의 다른 계산법이 어느 순간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예.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분명히 역할이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 대답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